예, 기자회견 지금 2시 10분부터 한 10분 늦춰서 기자들이 전부 쌩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시간을 한 10분 더 줘야 나중에 기다렸는데 안 왔다고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그저께 중앙지검에서 대통령실 북한 공작금 받았다 이거 고발할 때는 MBN하고 JTBC가 왔는데 한 꼭지도 안 나와서 다행스럽게 YTN이 딱 영상 하나 보도해 준 것 뿐이 없는데 YTN 이 보도해 주신 기자분께 왔는데 이제 영상 방송 오마이도 영상은 안 올렸어요. 이렇게 보도만 했지. 그래서 YTN이 그걸 올렸는데 제가 네이버에 가서 댓글을 봤는데 양비론자들도 많아. 서울의 소리도 나쁘고 김건희는 더 나쁘고 이렇게 하고 댓글도 굉장히 김건희 명품 수수에 대해서 비판적인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대통령실과 김건희는 지금 쌩까는 게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다 하는데 서울의 소리가 쌩까도록 그냥 놔두지는 않을 거라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빨리 대통령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해명을 하고 명품 창고가 어디 있는지 이것도 밝혀주십사. 오늘 기자회견이니까 이 기자들이 못 오신 분은 서울의 소리 영상을 그냥 쓰세요. 출처 안 밝히고 직접 나와서 취재했다고 해도 되니까 영상을 다운받아서 편집해서 서울의 소리 출처 밝히기 자존심 상하면 그냥 올리세요. 서울의 소리 모든 영상은 저작권이 없음을 알려드리고 영상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이나 또 유튜버들은 무조건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막 갖다 쓰세요. 그럼 우리가 그게 많이 보면 오히려 역으로 홍보비를 제가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서울의 영상을 갖다가 편집해서 많은 클릭수가 나오면 서울의 소리에서 서울의 소리 어떤 의견을 많은 분들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제가 홍보비를 저작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홍보비를 드리겠다는 이런 말씀까지 드립니다. 네. 그런 건 있어요. 끌어내리는 그날까지 우리 나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 호칭은 붙여주는 겁니다. 저기 최재형 목사님은 끝까지 김건희를 존중해서 영부인이라고 한다는 의견인데 그건 각자 의견이 달라요. 영부인이라고 부를 사람도 있고 아니면 김건희를 더 심하게 비판하면서 부를 사람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의견이고 뜻이니까 뭐 영부인이라고 부른다 해서 김건희가 이 주의 지은 게 씻겨지는 거 아니니까 각자 우리 뭐 기자들이 장인수 기자도 계속 여사 영부인 하니까 왜 여사 영부인 했냐 이러는데 기자들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 최재형 목사님의 의도를 저는 알아요. 우리같이 진보 쪽이나 김건희나 윤석열을 굉장히 싫어하는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런데 중도 있는 사람은 기자들이 그냥 김건희 하면은 오히려 반감이 가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들은 중도에 있는 분들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반대쪽에 있는 분들까지 우리가 설득하려면 존칭을 해주는 게 좋다. 그런데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죽어도 못해. 근데 우리 최재형 목사님이 잘하시는 거고 정대택 회장님은 어떻게 영부인 붙여서 야 김명신 너 백 들고 어디 갔냐? 최재형 목사님 방법이 장인수 기자 방법이 중도층을 설득하는 데는 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자꾸 왜 영부인 여사 부르냐 하는 거는 우리들의 감정이지 우리가 김건희나 윤석열을 제대로 단죄하려면 우리끼리는 안 되기 때문에
중도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강의사도 앞으로 영부인 여사 이렇게 부르는 게 더 홍보에는 더 효과적이다 생각이 들어요. 예, 10분 뒤면은 바로 오늘 참석자는 강전 의사가 사유를 보고 최재형 목사 또 윤석열 일가와 20년간 생사를 넘나들면서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문 변호사보다 법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서울예술이 법조팀장을 맡아서 대통령실도 꼼짝 못하게 몰아붙이는 또 정대태 회장님, 또 여기 우리 저 서초동에서 또 국회 앞에서 하이트 진로와 20년간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김용태 사장님 등등이, 근데 오늘 안진걸 소장도 안 오네. 예, 그러면은 잠시 후 10분 후에 여기 2시 10분에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니까 사실 네, 오신 분들 응원 댓글 남겨주세요. 다 알려줬다고. 절로 가야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 저기 있잖아. 아니 우리가 여기서 보석장 대출은 중앙지검에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대법에다 참 초라하네. 진짜 이런 사안에 그냥 언론사들이 자리가 없이 미래들이 서있어가지고 언론사들 지금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다 언론사입니다. 잘 모르시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예, 잠시 후에 김건희 명품 수수 고발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주위에 계시는 기자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기 극우 유튜버들이 오지를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것 같습니다. 원래 그 김건희의 전략은 완전히 국민들이 모르는 건데, 국민들이 몰라야 하는데 사실 자체를, 김건희가 명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국민들이 몰라야 되는데, 우리가 월요일날 기자회견을 중앙지검에서 할 때 극우 유튜버들이 대거 몰려왔어요. 몰려와가지고 그 기자회견을 방송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래 그 보수 쪽 사람들은 아예 이 사실 자체를 몰라야 되는데, 극우 유튜버들이 와서 방송을 하는 바람에 보수 쪽 사람들도 다 알게 돼버렸어요. 더 잘 됐네. 그러니까 김건희가 열이 받아가지고, 아니 공중파하고 레거시 언론들을 다 입을 막아놨는데 이놈의 극우 유튜버들이 사고를 친 거예요. 예, 방송을 해버린 거예요. 김건희가 명품을 수수했다는 거를.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김건희가 열받아가지고 극우 유튜버들을 혼을 냈나봐요. 야, 너희들 방송 자체를 하지 말아야지 이놈들아. 그랬나봐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오늘은 극우 유튜버들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지금 얼씬거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조용하게 우리가 기자회견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우리가 월요일 기자회견은 극우 유튜버들이 와서 난동을 피우는 바람에 기자회견 자체가 조금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 그 주요 방송사들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기자회견을 차분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소리에 김건희, 윤석열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소리 대표님께서 왜 우리가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김건희와 윤석열을 처벌하기 위해 어떻게 서울의 소리가 진행해 나갈 것인지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론사 여러분께 우리가 우리의 어떤 대응 방법들을 알리는 기자회견입니다. 예, 서울의 소리는 지금 이 김건희 명품 수수 취재 한 20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취재를 해서 MBC가 원래 보도하라고 MBC에 제보를 했는데 MBC가 제보를 못했죠. 방영을 못했죠. MBC가 방송을 못한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MBC 장인수 기자가 사표를 내고 서울에 와서 보도를 했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제 김건희의 명품 수수 국정농단 그 범죄에 대해서 분명히 법대로 단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 독재 공화국 김건희가 대통령직을 얻은 것 같이 자지우지하는 마당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언론을 모조리 겁박을 해서 보도를 전혀 안 씁니다. 보도한 언론을 가지고 방심위에다가 뭐 심의해서 무슨 제재를 가하겠다는 등등 이런 겁박에 지금 방송국들이 꼼짝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언론들이 침묵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인으로서 자세는 아니다 봅니다. 그래서 서울의 소리는 그저께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명품을 북한 공작금으로 샀다는 보도를 해서 대통령실을 고발을 했고 오늘은 우리 자문 변호사가 검토를 해서 이번 명품 사건이 어떤 범죄인지 고발을 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앞으로 언론을 믿지 않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 이명박이 당선되고 6개월 동안 이보다 더 적은 숫자, 적을 때는 한 7명 이렇게 다니면서 전국을 돌면서 이명박의 사기 짓을 우리가 낱낱이 알렸지만 그때 언론사는커녕 인터넷 언론사 기사 한 줄 안 써줬지만 그래서 서울의 소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직접 기사를 쓰자 우리가 보도를 하자 해서 탄생한 게 서울의 소리입니다. 대한민국 언론들이 아무리 신목으로 일관한다 해서 이게 덮어질 수는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 경고하면서 서울의 소리는 이제 국내 언론이 하지 않으면 위신을 통한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지금 준비합니다. 외국 나가서 직접 저 미국에 가서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고 또 프레스센터 위신 기자클럽에 기자회견을 준비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 초라한 기자회견 같지만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단초가 될 것이다 말씀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의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백운종 대표님께 다시 한번 여러와 같은 성화를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지금 대표님께서 우리가 어떤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실 이 싸움은 법적 투쟁입니다. 법적 투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싸워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면은 서울의 소리 법적 팀장인 정대택 회장님께 잠시 우리가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처벌할 것인지 자세하게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법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모든 이 지금 현재 법률에 관한 사항은 우리 서울의 소리 유재율 변호사님께서 다 서류를 검토하시고 그 자문을 받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2000년 5월 29일 날 윤석열이가 여기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여기서 기자회견을 하고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팬데믹 19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을 했습니다마는 그 시절 여기서 윤석열 나와라, 네가 미친놈인지 내가 미친놈인지 한번 겨뤄보자고 외치던 그 기억이 납니다. 패일은하고 윤석열은 전두환, 연산군과 같은 폭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하고 같이 사는 김건희는 원래 이름은 김명진이고 그 예명은 줄리입니다. 줄리라는 예명으로 라마다 르네상스 노인 조남욱의 시중을 들어가면서 검사 양재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 못된 짓을 한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누명을 씌우고 그러다 모든 것이 들통이 나니까 그 다음에 만난 게 여기에 있던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의 이놈은 지 선배 애첩이고 고소당한 피의자인 줄 알면서 그 집에 가서 동거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다 들키자 이 대검찰청 강당에서 이 옆에 서초경찰서에다가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왜 신변보호 요청을 했는가? 정대택이가 와서 행패 부릴 것 같다고 그런 인간이 지금 대통령이 돼가지고, 여러분 윤석열 빨아대던 김종인, 장제원,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내시고 더러운 비겁한 간신들 아닙니까? 오늘 뭐 기자회견이라고 해서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정말로 김건희는 원래 남의 걸 좋아했어요. 남의 것을. 그런 여자를 윤석열이는 그래 검사일 적에 뭐 검찰총장일 땐 그렇다 치더라도 일국의 대통령이 됐으면은 그런 여자면은 혼을 내고 스스로 오라치를 묶어서 지역을 보내든지 해야 네가 대한민국의 5천만 대표는 대통령이지, 네가 무슨 낯짝으로 국민들을 슬프게 하고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뭐 92개국 정상을 만나고 어떻게 29표가 그게 말이나 되냐 그게. 한 표에 줄잡아 200억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고 저러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엄중히 서서 윤석열 김건희가 우리 옆에 계신 목사님을 희유해가지고 뇌물을 받고 그 뇌물 받은 뇌물을 얻다가 또 누굴 주었는지 장사하려고 보관해 놨는지, 내가 알기로는 윤석열 장모의 애인 창고가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 난다는 병살리에 가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엄청난 비밀 문서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것도 보니까 김충식이 명함이 줄줄 길에 흐르는 거 보니까 어느 날 밤에 싹 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시 거기다 보관해 놓은 건지, 여기 앞에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 그리고 밑에 검사들은 왜 검사가 있는가? 공익의 대표로서 이런 부적절한 사건이 보도가 되고 이런 것이 발표되면 즉시 가서 압수수색하고 체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권고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요, 우리 이번 사건의 주인공이시죠. 저는 아무리 그 지난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을 곱씹어봐도 너무 아직도 그 놀란 가슴이 아직도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강심장이신지 그 대통령 경호원들이 그 경호를 하고 또 검색까지 하고 있는 와중에 예, 손목시계 몰카를 착용하고 김건희와 면담을 예, 성사시킨 우리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보통 사람들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 아닙니까? 예, 진짜 강심장이 아니면은 결코 해낼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일을 해내셨는데요. 예, 지금부터 역사의 주인공이신 최재형 목사님의 당시 심경과 왜 몰카로 김건희의 명품 수수 장면을 촬영할 수밖에 없었는지, 예, 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화이팅! 파이팅! 같이 들고 하는 거죠. 서울의 소리가 나와야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저는 미국에서 남북을 오가며 남북 화해와 협력 통일운동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 처치, 일반 교회 십자가 있는 예배당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아니고 컨트리 미니스트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목회의 일종입니다. 이것도 사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도. 그런데 한국에 와서 제가 10년 동안 외국 교포로서는 가장 많은 강연을 했다고 기자들이 그래요. 정말 뭐 제가 그걸 업을 삼아서 강연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와중에 제가 서울의 소리를 어느 날 접했는데 너무 그 역할이 적나라하고 때로는 직설적이긴 하지만 일반 레거시 언론에서 하지 않는 엄청난 일들을 소소하게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 말고도 오래전부터 서울의 소리를 제가 출연을 했어요. 북한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천안함 사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광훈 이슈가 있을 때마다 출연을 했고, 초신님하고 둘이 방송을 진행한 적도 있었어요. 몇 년 전에도. 그런 와중에 대선 기간에는 6개월 동안 출연을 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시간에도 서울의 소리와 관련된 어느 기자는 대통령의 출퇴근을 체크하고 점검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분도 있고, 이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백 명, 수천 명의 신문사, 방송국 직원들이 못다 하는 일들을, 안 하는 일들을 이 서울의 소리는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서울의 소리를 와서 이명수 기자를 찾아서 이 일을 제가 같이 하게 됐던 겁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서울의 소리만이 저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서울의 소리와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제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자분께서 어떻게 강심장이길래 경호실 시스템을 뚫고 몰카를 찍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강심장이 아니에요. 저는 물론 이제 뭐 싸움도 잘하고 대범함도 있고 겁내는 게 없긴 하지만 왜 강심장까지 필요 없느냐?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권력으로 청와대, 대통령실의 모든 시스템을 사유화했고 집중화했고 그리고 독점했기 때문에 경호실 시스템도 과거의 청와대 경호실 시스템을 붕괴하고, 저 같은 케이스를 앞으로도 하기 위해서 그 과거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느슨하게 그 경호 시스템을 해체시켜 놓은 거지 제가 강심장이 아닌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평범하게 손목시계처럼 접견장에 들어갔지만 경호원들이 또 몸수색을 하는 분들이 선물을 들고 간 사람한테 너무 막 몸을 더듬고
귀찮게 경호를 이렇게 몸수색을 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에이 도로 갈랜다 하고 가면 안 되니까 기분 좋게 설렁설렁 경호를 몸수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접견이 가능한 거고 또 촬영이 가능했던 겁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지금은 매우 고통스럽고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실 것이고 이것이 모든 국민들의 눈과 귀가 가려져서 빨리 이 폭풍이 지나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일 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시간이 지나고 퇴임한 이후에든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제가 고맙고 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방식이 아니었다면 경각심을 갖고 뼈를 깎는 자정 능력을 가지고 다시 심기일전하려는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지는 않겠죠, 설마. 그리고 앞으로 남은 3년 반 동안의 임기를 정말 채울 요량이라면, 끝까지 갈 요량이라면 400명이 넘는 대통령실 직원들 단속을 잘할 것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본인들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그 말처럼 본인들도 뼈를 깎는 개혁의 정신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고맙다는 생각을 속으로 미움과 증오와 뒤통수를 맞았다는 그런 배신감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저한테 고마움도 느껴야만이 정상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진 분이라고 저는 여기고, 김건희 여사가 전자도 품고 있겠지만, 나에 대한 미움도 품고 있겠지만, 후자 저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 다행스러운 마음도 품고 있다라고 저는 일말의 기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봐서 그런 일은 조금도 없겠죠? 예. 여러분, 저는 그냥 무단 침입한 게 아니고 무작정 쳐들어가서 몰카를 찍은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영부인의 초청과 몇 시 어느 장소로 오라는 연락을 직접 받고 찾아간 것이고, 또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서 경호 절차를 밟아서 잘 정상적으로 접견을 한 것이지, 이것이 그냥 갑자기 저의 어떤 돌출 행동으로 인해서 이것이 촬영된 게 아님을 여러분은 알아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제가 김건희 여사를 1차 접견은 두 번째 만남입니다. 첫 번째 만남은 대통령 취임식 신라호텔 국빈만찬에서의 첫 만남이었고, 두 번째 만남은 지난해 6월 달이었는데 6월 달 2시간 넘는 접견 시간 동안 많은 화제를 가지고 대화를 격이 없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도중에 어디론가 전화가 오니까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 통화 내용이 인사청탁, 국정 개입, 쉽게 말하면 국정농단을 하는 그 모습, 그 현장을 제가 바로 1m 거리도 안 되는 바로 지금 거리에서 제 눈과 제 귀로 똑바로 들은 겁니다. 그것을 목격하는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했고 눈이 캄캄하고 앞날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생각하니까, 취임 그 다음 달이었잖아요. 작년 6월이니까 5월에 취임을 했으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인사청탁 전화가 오면 밖에 나가서 받고 오든지, 아니면 지금 미팅 중이니까 나중에 통화하자고 끊든지 그래야 되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지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냥 뭐 어디서 오는 전화를 받아서 뭐 메모하고 이런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인사청탁을 접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휘둘른다고, 그냥 거의 인사청탁을 본인이 좌지우지한다는 자세와 어투와 그런 포지션, 그런 대화 내용이었으니까 제가 놀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만이 가질 수 있는 대통령의 권력과 권한을 김건희 여사가 독점화하고, 그래서 권력이 이원화됐다 하는 것을 내가 결론을 내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며 고민하며 몸부림치듯이 기도했어요. 제가 아무하게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이것은 분명히 사사로운 감정, 저하고 여사와의 대화를 나눴던 그런 감정이 아니고, 물론 친분관계를 떠나서 국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5년 국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접견 때 그러한 일이 또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채집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를 토로했고, 이 기자가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했는데 저는 녹음을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녹음은 편집과 위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녹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영상 촬영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영상 촬영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럼 알아봐라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넥타이로 된 카메라도 있고 손목시계도 있고 만년필도 있고 안경도 있고 많다고 그러는데, 제가 뭐 그걸 감당할 수가 있나요? 목회자가 무슨 몰래 카메라를 찍는다는 게 정말 이 매칭이 안 되잖아요, 조화가. 그래서 제가 점령한 걸로, 그러면 전자 손목시계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걸 하나 구해다 다오. 그래가지고 구해와서 그렇게 찍게 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9월 달에 접견을, 두 번째 접견을 하면서 그때 한 30분가량 접견을 했는데, 그때는 청탁을 하는 모습은 포착되지는 않았는데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와서 대통령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표현으로 제 앞에서 나누는 것이 다행히 촬영 가운데 포착이 된 겁니다. 저는요,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이 자리보다 더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더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보니까 그랬어요. 내가 이 일을 해보니까, 이미 대통령 자리에 올라와서 이 일을 해보니까는 이 일을 이미 추진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국정개입, 인사개입, 모든 대통령의 권한에 그 고유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김건희 여사가 이원화해서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발언과 모습과 저하고 나누는 대화 속에서 다 마침 채집이 돼서, 그것이 이번에 1편부터 4편까지 시리즈로 방송이 된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아직도 서울의 소리 특별방송, 특집방송 1편부터 4편까지 이번 시리즈를 안 보셨다면 정독을 해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고 국정 5년, 나머지 3년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솔직하고 양심 있게 이 문제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가 나간 둘째 날 용산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찌라시가 나돌았는데, 그 찌라시는 나하고 당사자, 나하고 영부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카톡 내용을 토대로 나를 모함하고 비방하는 그런 찌라시 내용이 기자들한테 배포가 됐습니다. 그걸 보고 아하, 정말
이 정권은 추후에 눈꽃만큼의 배려와 기회를 줘서는 안 되겠다고 내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쁜 강연 일정과 집필 활동, 여러 가지 제 활동 중에서 이렇게 고발 기자회견, 촛불 집회, 또 관저 앞에서의 시위 등등 모든 그런 현장에 나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성과 회개와 시인과 사과 성명이 나올 때까지 저는 투쟁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사님 최고. 우리 최재형 목사님의 명연설 잘 들으셨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주인인 국민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그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김건희가 그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검찰은 복지 부동이요, 언론은 김건희의 범죄 사실을 덮느라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을 지킬 사람은 바로 우리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요,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그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김건희 윤석열 고발 기자회견. 서울의 소리는 김건희와 윤석열 등 피고발인들을 청탁 금지 위반 또는 뇌물수수죄로 고발하니 철저히 수사에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발인 김건희는 2022년 9월 13일경 서울시 서초구 소재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자신의 고바라 컨텐츠 사무실 안에서 최재형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파우치백을 받았는데, 이러한 김건희의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고발인 윤석열은 자신의 배우자인 김건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수많은 언론 매체들에 의해 해당 사실이 대대적으로 뉴스로 보도된 11월 28일경에는 적어도 알았다고 보이는데, 그런 경우 윤석열은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라 김건희의 금품 수수 사실을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아직까지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만약 수사 결과 윤석열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9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또한 피고발인 김건희는 디올백을 받은 사실 이외에도 그 이전에 향수와 화장품 세트 등 다른 금품도 수수하였고, 피고발인들은 부부 사이이므로 김건희가 받은 금품의 일부는 윤석열에게도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와의 만남에 대해 자신이 대북 정책에 대해 조언을 하고자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 최재형 목사는 통일운동을 오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우리 판례는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에 대해 매우 폭넓게 판단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예를 들어 직무 관련성에 대해 설명하면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를 만나게 된 경위와 목적, 과거 활동 등을 고려하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
회의라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의 존재를 고려할 때 대통령은 최재형 목사를 해당 자문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권한도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직무 관련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므로 만약 김건희가 받은 금품 등이 윤석열에게도 전달되었거나 둘이 공모하였거나 윤석열이 묵인하였거나 한 사정이 밝혀진다면 피고발인들은 뇌물수수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김건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윤석열이 이를 신고하였는지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만약 윤석열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 더욱이 피고발인들의 관계는 부부인 점, 최재형 목사는 여러 차례 금품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대통령의 직무는 막강하고 포괄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김건희, 윤석열 부부는 1,000만원의 고액 후원자 가족과 선거를 도운 구구 유튜버들의 가족을 대통령실의 사적으로 채용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으며 7시간 녹취록에서 또한 김건희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3만 개의 일자리를 언급하며 이명수 기자를 청와대에 채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무릇 아무리 거대한 댐도 작은 바늘구멍 하나로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건희가 언급한 3만 개의 일자리 중 0.1%인 30개의 일자리만 직무 능력과 상관없이 사적으로 채용된다면 그 0.1%로 인해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도 있으며, 그 우려는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잼버리 참사, 엑스포 망신, 경제, 외교, 안보의 몰락으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부디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2023년 12월 6일 서울의 소리. 이상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김건희의 7시간 녹취록 아시죠? 그 녹취록에서 김건희가 이명수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명수 기자를 회유하기 위해 우리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3만 개의 일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수 기자가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 배신하지 않으면 이명수 기자를 청와대에 채용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태원 참사 기억하시죠? 1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참사가 왜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들, 김건희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무슨 짓을 하신지 아십니까? 대통령실을 매간매직을 하고 뇌물을 받아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뇌물 수수와 매간매직은 곧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잼버리 참사, 엑스포 망신 그뿐 아닙니다. 경제는 무역수지 전 세계 꼴찌가 되어버렸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안보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김건희의 매간 매직가 사적 채용입니다. 직무 능력과 직무 관련성이 없는 작자들을 자신들에게 고액의 후원을 했다 해서 대통령실에 채용을 했고, 또한 자신의 선거를 도와줬다고 구구 유튜버들의 가족을 대통령실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건이 터지면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바로 빨갱이 타령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대한민국은 지금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추락하고야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현재 경찰도 나서지 않고 검찰도 나서지 않고 언론 또한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이 나라의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나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영광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 저 사회자가 좀 흥분을 했는데요. 예, 목사님께서 또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예,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언론 여러분, 방송국 기자 여러분, 신문사 기자 여러분, 인터넷 기자 여러분, 유튜브 기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첫째 사명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째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해외 교포인 저도 여기 와서 이렇게 조국을 위해서,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에 일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주인 아니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러분, 서울의 소리와 함께 손을 잡고 이 윤석열 정권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심판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히 유튜브 회사가 취재한 거를 우리가 갖다 쓸 수 있어? 라는 자존심이 작동했는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레거시 언론에 자긍심을 가져도 레거시 언론에 그 고품격, 고학력, 전문적인 언론을 공부한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하거나 권력을 무서워해서 이번에 침묵했다면 앞으로 역사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고 역사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단죄하고 정죄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서울의 소리 1집부터 4집 특별방송을 마음껏 인용하시고 오늘부터 함께 결전에 투쟁을 해 나가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최재형 목사님의 그 구구절절 애통하는 마음으로 언론인들께 전달한 이 얘기들, 이거 언론인들은 듣고 좀 뭔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 현재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이거 좀 되짚어 보시기 바라면서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이거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를 하겠습니다. 그저께 우리가 대통령실을 지금 공작금 받았다고 해서 고발했더니 어저께 문자가 왔어요. 무슨 검사실로 배당됐다 연락이 왔는데 과연 오늘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면 내일 또 그저께 같이 내일 또 저한테 문자가 와서 잘 접수됐다, 어느 검사로 배당됐다, 이렇게 좋게 알려주시기 바라면서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고 내일이 목요일입니다. 내일부터 서울에서는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있는 김건희 집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갑니다. 언론인들이 보도를 안 해주고 국민들이 이걸 알릴 수 없으니까 한남동에 자동차 타고 지나가시는 분들이라도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수십 장의 현수막을 걸고 모르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아니 김건희가 뭐 뇌물 받았대, 이런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도록 주야를 가리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영하 20도가 떨어지더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요일날 4시에 우리가 농성과 집회를 시작하는 기자회견, 그 자리에서 간략한 기자회견도 있을 예정이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우리 또 유튜브 여러분들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쫄지 마세요. 오늘 뉴스타파 압수수색 들어간 것도 언론인 압박용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했고 거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서 그저께는 경기도청 압수수색, 오늘은 뉴스타파 대표집 압수수색, 이게 언론인들의 그 입을 막으려고 협박하는 건데 여기에 협박 때문에 쫄아가지고 보도를 못하는 언론사들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특히나 전 MBC 기자 장인수 기자는 저 주재영 목사가 제보를 했음에도 MBC가 올 9월부터 방송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11월 달까지 기다렸는데 결국 MBC가 어떤 압력에 의해서 아니면 서울의 소리가 취재했기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보도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보도를 포기하고 장인수 기자가 그 정의로운 장인수 기자가 20여 년간 다닌 기자직을 사퇴하고 그 분위기를 감수하고 서울의 소리 와서 이걸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 언론인 여러분들의 현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 여러분들은 훗날 역사의 심판대에서 비열하고 비겁하고 검찰 권력에 굴복한 자들로 기억될 거라는 거 알아주시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서울의 소리가 어느 언론사가 비굴했는지 영상으로 100년까지 이 영상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앞으로 언론 심판 영상도 제작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고발장 접수하러 가겠습니다. 네,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끝났고요. 네, 고발장 접수하러 가신다고 하니까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화 입구까지 와도 지금 아까 처음에 보셨던 대로 기자분들은 안 오셨고요. 네, 뒷정리 이렇게 하시고 고발장 접수하러 가시는 거 따라가도 되죠? 같이 들어가시죠. 네, 이제 우리가 이거 고소장이 잘못 썼는데 고발장이에요. 김건희나 윤석열을 우리가 직접 고소할 수 없는 거고 3자 고발이죠. 그래서 오늘 이걸 여기다가 고발장을 내면은 이게 이제 경찰서로 내려가겠죠.
검사가 접수를 해서 대통령이니까 예, 공처로 갈죠. 공수처로 갈지 그건 근데 이게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예, 우리는 고발도 하고 법대로 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농성을 하고 집필을 해도 법대로 할 것이고 이 고발장을 받은 검사들은 법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달라. 앞으로 서울에서는 법대로 하자. 이 고를 가지고 이번 투쟁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 고발장 접수하는데 뭐 섭섭합니까? 시원하십니까? 우리 둘이 가면 네, 뭐 같이 가요, 세 분 다. 네, 오세요. 우리는 여기서밖에 안 돼? 기자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튜버 및 실질적으로 접수하는 사람 말고는 못 들어간다고 한답니다. 사진 찍으시네요. 고발장 접수했는데 다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역할은 권력을 견제하는 게 언론인데 언론과 권력이 야합을 해버리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로운 투쟁은 2008년도 이명박과 싸울 때 6개월간 이렇게 했거든요. 박근혜와도 한 3년간 이렇게 했어요. 윤석열은 그래도 그때보다는 많은 서울에서 입구에서 유럽지 않게 또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 이로운 싸움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과연 우리가 얼마나 성과를 이룰지 실패할지는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우리가 옳다고 옳은 일이죠. 우리가 목사님이 판단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느님도 환영할 만한 일입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하느님도 환영할 만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결과는 우리가 사형을 당하든 아니면 우리가 승리를 해서 윤석열 김건희를 단두대에 세우든 이거는 하늘에 맡기고 이제 올 이 엄동설안에 투쟁을 하는데 목사님이 연설을 너무 잘하시니까 앞으로 선동가로서 좀 구약 기독교 성경 말씀에도 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선지자, 선견자 이런 분들은 앞날을 무슨 점쟁이들이 점치듯이 앞날을 예언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시대의 권력자들과 자본가들과 부자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역할이 예언자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도 그 기능이 있는 것이고 종교도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인데 지금은 언론과 종교들이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과 하나 되고 야합을 하고 그런 시대가 되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근데 이제 이번 김건희 사건 하면서 두 분의 소중한 선동가를 만난 것 같아요. 한 분은 최재형 목사님 오늘 지금 발언하시는 거 보니까 5천만 아니면 북한에 8천만 원 그 남북한 동포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선동가가 충분하고 또 강전호 이사가 이제 요즘에 방송도 오고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분도 또 독특한 목소리의 선동적 네? 그렇죠. 네. 근데 정의장님 너무 점잖해가지고 선동은 잘 안 되는 분인데 요즘에는 가끔 선동 연설도 하시는데 그래요. 모든 것들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60% 70%는 정치에 관심 없어요. 그분들에는 직장 갔다가 집에 왔다가 텔레비 보다가 일요일날 유식 한번 하면 뇌영양이 꽉 차.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군지 그분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게 선동이라고 저는 보고 선거 때나 이런 투쟁 과정에서도 선동이 잘 돼야 합니다. 나쁜 쪽의 선동이 아니라 관심 없는 사람들이 눈을 띄게 할 수 있는 선동. 오늘 두 강전호 이사와 최재형 목사님의 선동가가 서울의소리에 합류했다. 천군만마를 얻은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은 이거는
명명백백히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언론의 기능과 역할을 서울의 소리가 충분히 감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통일운동단체, 시민운동단체를 설립하고 이끄는 또 저의 또 역할도 또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울의 소리는 너무나 지극히 정의로운 일을 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이명박 2007년 12월 15일에 당선된 날부터 그 안티 이명박이라는 그 카페를 만들어서 21일부터 시위를 시작했잖아요. 엄동사람이 10년 만에 윤석열은 10년이 걸려서라도 보내야 되겠죠. 아, 그렇죠. 네, 10년 그래요. 네, 최고 길게 10년, 짧게 1년. 아니, 김건희는 최소한 연말 안까지 포토라인에 서우는 전략을 세우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단죄하는데 최대한 길게 이명박 비교하면 10년. 그렇지 않으면 단기간에. 아, 시청자들 지루해요. 네. 10년 좀 넣어가지고 네. 내년 4월 총선 전에 그래요. 해야죠. 그래 총선 전에 끝내는 네, 걸로 네. 우선은 1차 목표를 세우고 가겠습니다. 네. 아, 지금 배고파. 감사합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감사합니다.